메말라가지고 정전기가 많이 나요. 만질 때 조심해야 돼. 지금은 들을 땐 좀 알아들을 것 같다가 좀 지나면 또 뭔 소린가 하고 그럴 때예요.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봐야 일정 부분 기억이 나는 거니까 지금 당장 들을 땐 알았는데 잠깐 지나면 뭔 소리였나 싶어도 그거 가지고 너무 매달리고 고민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들어요. 지금은 습관 들이는 거야. 공부하는 습관. 자, 이제 146페이지에 뭐 효력 발생 시기 왜 안 하냐고? 안 해도 돼요. 지금 대리해 대리. 지금 뭐 세밀하게 하나씩 다 자세히 하는 게 아니라 시험 공부하기 위해서 1월부터 공부하기 위해서 일단 중요시된 용어 위주로 하는 거예요. 특히 총칙 위주로 할 거예요. 예전에는 막 계약법까지 진도 나가려고 바빠가지고 주마간산식으로 했는데 도움이 안 돼. 민법 총칙만 입문 강의 때 좀 용어라도 익히고 가면 1월 달부터 공부하기 수월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물권법 계약법은 시험용으로 그때그때 정리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진도 상관없이 계속 나오는 용어들 반복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8주차 때는 원래 입문 강의를 6주에서 7주밖에 안 했었거든 지금까지. 8주가 나온 게 처음이에요. 지금 한 10년 만에 처음이야. 왜냐하면 11월 둘째 주나 셋째 주부터 개강을 하기 때문에 보통 7주면 끝났거든. 근데 이번엔 진도 상관없이 8주차 때는 그동안에 했던 거 있잖아요. 그 용어만 하루 쭉 정리할 거예요. 용어만. 그래서 법률 용어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용어 정리하면서 그 용어들이 나오는 기출 지문들 있죠? 우리가 지금 연습한 거 걔들 같이 해서 복습을 할 거야.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입문 강의 안 듣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입문 강의 이거를 8주차까지 다 듣고 또 수업을 못 들을 거 아니냐고. 그럼 그 용어 정리해 준 거라도 하루치 분량이라도 자주 반복해서 들으면서 수업 들으라고 하려고 8주차 때는 법률 용어 위주로 해서 하루 해보려고. 지금까지 해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거예요. 하려고. 자, 대리. 전 시간에 대리인의 사기 강박 했었죠? 이제 그 대리제도 하신 거야, 대리. 대리가 무슨 뜻이요? 대신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법률 행위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모든 행위를 대신한다고 해서 대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법률 행위를 대신하는 걸 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법률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계속 의식을 하시라고. 그래서 일본 총솔의 파란색 1번 대리제도의 의 있잖아요. 그 옆에다가 요거 둘만 딱 써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자, 대리 부분에 이제 대리제도에 딱 들어오면 둘로 딱 쪼개지셔야 돼. 법률 행위. 법률 행위는 대리인이에요. 이렇게 써. 법률 행위. 이거 화살표예요. 화살표. 대리인. 이렇게. 백중쌤이 맨날 내 거 흉내내면서 이게 무슨 화살표냐고 그러는데 화살표요. 법률행위, 대리인, 효과, 책임. 이건 본인한테 속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딱 써놓으시면 돼요. 이걸 이제 더 줄이면 이렇게 하시면 돼. 행위는 대리인이 하고 그러한 효과는 본인한테 속한다. 이렇게. 행위는 누가 해요? 대리인이. 책임은 누가 져? 본인이. 이 패턴을 대리 공부하실 때 일관성 있게 계속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법률관계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이 대리 제도를 뺀 나머지들은요 2명으로 출발해요. 2명이 법률행위를 하고 그들이 행위한 거에 대해 그들 자신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대리제도에선 3명이 나와요. 3명. 책임지는 사람 본인하고 행위하는 사람 대리인하고.
그리고 이 대리인하고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을 상대방이라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대리에서는 이 세 명이 나와. 그럼 본인하고 대리인 간에 이 사람이 얘를 대리할 권한이 있어야 돼. 그걸 대리권이라고 한다고. 대리할 권한을 대리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대리권이 있어야 대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리권이 없으면 대리하면 안 되지. 두 번째는 이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하는 법률행위, 법률행위를 대리인이 하죠. 이걸 줄여서 대리행위다 그래. 대리행위를 해야 돼. 대리행위가 무슨 뜻이요? 대신하는 행위. 그럼 행위는 대리인이 하죠. 단 누구 책임하에? 본인이 책임질 거야. 이렇게 해서 대리행위를 하게 되면 행위는 이들 둘 사이에 했지만 효과는 이들 둘한테 속해. 이걸 대리효과라고 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결국 행위는 대리인이 하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효과는 다 본인한테 속해.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안 그렸죠. 이렇게 그린 게 아니잖니 지금.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놨잖아. 왜? 같은 놈이요. 상대방이 볼 때는 얘네 둘은 같은 놈이다고. 행위는 얘가 하지만 효과는 얘한테 속하니까. 그래서 대리인이 상대방 사기강박했죠. 그럼 본인이 직접 한 거랑 똑같이 취급하는 거야.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이렇게 그린다고. 근데 여러분이 뭐 그림 그려서 풀 건 아니고. 그럼 얘들 이 셋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요? 네? 본인, 대리인, 상대방 이 셋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 누구야? 어? 섞였어 지금. 어? 제일 중요한 사람 누구요? 대리인이지. 왜? 제목이 대리잖아. 감각도 하나도 없어. 제목이 대리 아니에요. 그럼 중요한 사람 누구야? 대리이지. 대리. 먼 데서 찾지 말라니까. 이렇게 연습하면 돼. 부담 없이. 대리인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대리 관계에서 법률 용어를 정할 때 대리인을 중심으로 용어가 정해져요. 그래서 자기나 자신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 대리인 뜻하는 거야. 본인은 본인이라고 나와. 그러니까 자기나 자신이란 말은 대리에서 누굴 말하는 거요? 대리를 말하는 거예요. 대리. 그래서 이걸 대리의 삼명관계라고 하는데 일단 본인과 대리인 간에 대리할 권한이 있어야 하고 대리인이 상대방과 본인을 대신한 대리행위를 했어야만 본인한테 그로 인한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대리제도다고. 그게 1번 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싶더라도 대리제도의 의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럼 표시하시면 돼. 양가로 1번에. 자, 양가로 1번 첫 번째 줄 끝에 행위, 대리인 이렇게 또 한번 치고 바로 밑에 효과, 책임, 본인 이렇게 표시하면 돼. 그럼 지금 써놓은 거 그대로 옮겨놨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가 본인한테 기속이 되려면 첫째, 대리권. 거기다 동하시면 돼. 대리권이 있어야 돼. 그 다음, 그 권한 범위 내에서 거기다 가로치시고. 대리권이 있으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행해야죠. 권한 없는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 동합습니다. 대리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제 첫째 나오는 게 대리의 종류에서 양가로 1번 있죠.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요 개념이 대리 공부하는 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개념이에요. 이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의 구별은 여기. 이들 둘 사이에 대리권이 발생하는 원인이 뭐냐야. 그럼 우리가 배운 첫 번째 시간에 한 거 있죠? 똑같아. 민법에 나오는 권리 변동, 원인이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 둘 중 하나잖아요. 당사자가 원해서 하는 거냐, 상관없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대리권 발생 원인도 똑같은 기준으로 당사자, 즉 본인 의사에 따라 대리권이 발생하는 거, 그걸 임의대리.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걸 법정대리라고 한다고.
그럼 임의대리에서 대리권이 발생하려면 본인이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줘야 돼요. 대리권을 수여해야 돼. 그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를 줄여서 수권행위라고 한다고. 수권행위. 수권행위가 무슨 뜻이요? 수권. 대리권을 주는 행위. 그걸 수권행위라고 한다고. 그럼 수권행위를 할 건지 말 건지, 즉 대리권을 줄 건지 말 건지 누가 결정해요? 전적으로 본인이 결정하는 거야. 그럼 본인이 대리인을 선임을 하죠. 그걸 임의대리다 그래. 야, 네가 내 대신 좀 행위 좀 해라라고. 그럼 그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지. 왜요? 왜 본인이 책임져야 돼? 본인이 자기가 시켰으니까. 그래서 임의대리 나오면 수권행위가 떠오르셔야 되고 수권행위가 나오면 임의대리가 떠오르셔야 돼. 그러니까 임의대리랑 수권행위는 세트야. 동이요. 그러니까 수권행위 나오면 무슨 대리요? 임의대리. 그 임의대리 나오면 수권행위. 수권행위를 달리 표현하면 대리권 수여행위, 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수여나 선임이란 말이 나오면 임의대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수권행위를 하고 안 하고는 누가 선택해? 전적으로 본인 의사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권행위도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죠? 이 법률행위야, 수권행위가. 법률행위. 그럼 불효식행위요, 요식행위요? 불효식이야, 요식이야? 우리 시험 다 불효식행위다 그랬잖아요. 그럼 수권행위 하려면 서면으로 해야 돼요, 구두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묵시적으로 할 수 있어, 없어요? 어우, 훌륭해. 그 습관 들이는 거라니까? 이번 달까지는 그거 습관 들이시는 거야. 공부하는 습관. 막연하게 이것저것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관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일관성. 법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 이게 임의대리, 수권행위. 자, 법정대리는 법정이 무슨 뜻이었어요? 법률규정. 법률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걸 법정대리라고 한다고. 그런데 다른 민법 시험들은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법정대리 제도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여러 개가 시험법이야. 다른 시험은.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이 법정대리 제도 중에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정대리인 있죠? 그것만 시험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법정대리가 나오면 제한능력자가 떠오르셔야 돼. 제한능력자. 그래서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정대리인 있죠? 미성년자는 친권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은 후견인. 그래서 법정대리인이 나오면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는 사람이 떠오르시면 돼. 그렇게 세팅하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다른 민법 시험에 비해서 중개사 민법이 공부하기에 좀 수월해요. 시험 범위를 한정해놨기 때문에. 다른 민법 시험들은 시험 범위가 제한이 없어요. 민법 전체야. 그러면 각 제도들을 구별해서 공부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중개사 시험은 딱 시험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정된 사고만 하시면 돼. 그러니까 민법 중개사 시험에서는 제한 능력자가 나오면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이 나오면 제한 능력자가 떠오르셔야 돼요. 임의대리 나오면 수권행위, 수권행위 나오면 임의대리, 법정대리 나오면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는 사람 법정대리인 이렇게 세트하시면 된다고. 자, 표시하시면 돼요. 그 동그라미 1번 있죠? 그럼 임의대리는 임의에다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 중요한 단어 뭐야? 수권행위지, 수권행위. 임의, 수권행위. 그 다음 법정대리는 법정에다 동그라미 치고 법률 규정. 이렇게. 동그라미 3번. 법정대리인, 미성년자의 친권자, 피한정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의 후견인.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 민법시험에서 법정대리인이라고 하면 친권자와 후견인을 말하는 거예요.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람. 그 다음 양가로 2번에 능동대리랑 수동대리란 말 나오죠. 이거는 시험에서는 별 쓸데가 없는 용어인데 능동에다가 동함 치고 하는 이렇게 씁니다. 하는. 한다고. 능동이 적극적으로 하는 이란 뜻이요. 자, 수동대리. 수동에다가 동함 치고 받는. 이렇게.
3월달 이후로는 안 해, 이거. 이 개념. 처음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대리행위라는 법률행위를 하려면 자신이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고 상대방이 하는 의사표시를 받기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본인을 대신해서 의사표시를 하는 걸 능동대리, 상대방이 하는 의사표시를 본인 대신에 대리인이 받기도 하죠. 그걸 수동대리라고 한다고. 중요한 개념 아니고. 자, 오른쪽 이제 양가로 3번. 요 개념이 중요해.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나오죠. 막연하게 책 읽으면 어려워. 단어에서 최대한 정보를 정확히 뽑아내면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써있는 대로 하시라고요. 자, 유권대리, 유권. 자, 유권이 무슨 뜻이요? 유권. 그러니까 대리제도에선 권자 나오면 권리라고 읽는 게 아니고 대리권이라고 읽으시는 거야. 대리에서는 권자는 대리권이라고 읽으시는 거라고. 그럼 유권이 무슨 뜻이요? 대리권이 있는 대리행위. 이렇게. 자, 무권대리. 무권은 무슨 뜻이요? 대리권이 없는 대리행위. 자, 그럼 무권대리는 대리행위예요? 아니에요? 무권대리, 대리행위야? 아니야? 눈 뜨고 써있는 대로 하시는 거야. 무권이 무슨 뜻이요? 대리권이 없다는 뜻이야. 자, 그럼 무권대리는 대리행위예요? 아니에요? 눈을 뜨고 대리야? 아니야? 아니야? 그럼 도대체 어떤 눈을 뜬 거야? 자, 무권대리라고 써있잖아요. 무권이 무슨 뜻이요? 대리권이 없다는 뜻이야. 대리는 무슨 뜻이야? 대리행위다는 뜻이야. 그럼 무권대리는 대리행위야? 아니야? 대리행위다고 지금 써있는데 왜 계속 아니다는 사람이 있냐고. 그 고집 좀 버리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상상해가지고 무권만 보고 계속 답하는 거야 지금. 무권은 대리권이 없다는 뜻이고 대리는요? 대리행위를 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무권대리도 대리야. 대리행위를 한 거야. 근데 문제는 대리권이 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권대리는 대리 아니요? 대리다니까. 뭐시도 아니요. 대리라고 써있는데 환장하겠네 참말로.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6과목 중에 민법 제일 쉽게 할 수 있어요. 화요일만 민법 공부하면 되고 다른 날은 그 과목 공부하면 합격해요. 민법 공부하시잖아. 시험 공부 안 하고 생각하면서 1년 내내 월화수목금토일을 민법만 해도 민법 안 돼요. 안 된다. 대부분 학원들 민법만 공부해요. 민법만. 그리고 민법 선생님들 민법 안 되면 다른 과목 못 하니까 민법 열심히 하라 그래요. 자기 과목이 제일인 줄 알아. 무슨 민법이 공인중개사 대표 과목인 줄 안다니까. 그 착각 속에서 하는 거야. 선생도 착각하고 학생도 착각되고. 그러니까 1, 2차 동차로 하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아니 앞으로 1년 계획으로 공부하는데 왜 그 많은 시간을 1차만 해? 중개사 시험은 1, 2차를 동시에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이 과목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돼 있거든. 공법에 나오는 시험 문제가 학계론에 나와요. 부동산 학계론에. 부동산 학계론 문제가 중개사법 실무에 한 문제 나올 때도 있어요. 민법은 민법에서 한 내용 중개사법 실무에 3, 4문제는 매년 나와요.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명의신탁 이런 것들 그냥 중개사법 그대로 나와.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그대로 나온다고. 그대로. 등기법에 민법에서 해온 가등기, 등기 추정력, 등기법에 그대로 나와. 그대로. 근데 1년 내내 1차만 해. 그 다음에 2차 하고 그럼 2차 공부할 때 1차 내용 다 잊어버리거든? 그러니까 2차 과목이 어려운 거야.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시는 분들은 같이 하는 게 좋다고. 늦게 시작하면 어쩔 수 없지만 짧은 시간엔 다 못하니까. 그럼 같이 할 수 있으려면 무슨 6월달까지는 민법하고 개론만 공부하고 2차는 듣기만 하고 6월달 이후에는 2차를 하고 그분들이 대부분 2차를 포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같이 시작했다가 2차 과목 복습을 안 하니까
결국 6월달 이후에는 1차도 안 돼 있거든. 뭐 민법하고 개론만 6개월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되는 시점이 있어. 근데 1년 내내 민법하고 개론만 해. 1차만. 2차는 안 해. 그러니까 7월달 됐을 때 2차 과목 외운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포기하시는 거야. 아, 왜 1년이면 될 시험을 2년씩 하냐고. 제일 최악의 사람. 1차만 해가지고 그게 1차 됐다. 그 다음에 2차만 봤는데 한 과목 과락으로 떨어졌다. 많아요. 중개사 수험생들 많다고. 그런 분들 많아. 그래서 결국 3년차 때 1, 2차를 다시 하게 됐죠. 그래서 3년차가 많은 거야. 이 시장에. 공인중개사 수험시장에 3년째 된 사람들 많아. 겁나게 많다고. 그게 그렇게 해서 된 거야. 그렇게 해서. 기회는 왔을 때 잡으시기 좋아요. 그래서 방문각에서는 자기 과목 강조하면 우리가 불러서 뭐라고 해요. 야, 우리 학원엔 공법밖에 없냐? 왜 맨날 공법 특강하고 보강하고 그 쌩난리를 치냐고. 그리고 뭔 놈의 자료는 그렇게 많이 줘. 책에 없어? 책에 있는 거 찾아주면 될 걸 왜 맨날 프린트는 그렇게 한 보따리를 주냐고. 아니, 문제집 나가는데 문제를 뭐들어 또 줘? 문제집에서 문제 풀어보라고 골라주면 되는 거 아니야. 뭔 놈의 자료는, 넌 컬렉터야? 맨날 자료 수집만 하게? 아니, 여기에 들어가야 시험 문제를 풀지 맨날 자료만 수집해. 어떤 수험생은 옆방 것도 수집해. 옆방 것도 수집한다고. 준 것도 소화 못하면서. 뭐라고 해요? 너 한 과목 때문에 다른 과목 공부 못한다고. 자기 과목을 최소화시켜드려야 돼. 효과적으로. 그래야 동차 합격생이 많이 나온다고. 근데 본인이 학습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본인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계획장관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금부터는 그날 배운 거 그날 조금씩 외워가시는 게 가장 동차 합격하기 편한 거예요. 민법은 대표 과목 아니야. 그냥 수단일 뿐이에요. 그리고 시험 합격하죠. 제일 쓸데없는 과목이 학개론. 합격한 이후에. 나 항상 민법이라고 하는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제일 쓸데없는 건 학개론이에요. 무슨 부동산 거래하면서 감정평가에서 부동산 거래? 감정평가 계산 방식 있잖아. 뭐요? 3방식 6방법이야? 6방식 3방법이야? 저도 하도 오래돼서 다 까먹었어. 3방식 6방법? 그거 누가 계산해서 부동산 산대? 부동산은 소문 듣고 사는 거지? 시험 되고 나면 쓸데가 없어. 아무 데도 쓸데가 없어. 그 다음이 민법이요. 민법 하나도 몰라도 중개업 다 해요. 이건 자격증 취득하는 데 필요한 과목이에요. 그럼 중개업 하다가 민법이 문제됐어. 그럼 변호사 찾아가면 돼요. 그게 제일 빠르고 쉬운 방법이에요. 정확하고.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아무리 공부 열심히 했어도 민법 100점 맞았어도 단 한 건도 소송사건 처리 못해. 이건 수단이다니까. 시험 되면 끝나는 과목이야. 실무에서 제일 필요한 과목은 공법하고 세법이에요. 그리고 등기법? 등기부 볼 줄만 알면 돼. 등기법 입문 강의만 들어도 등기법 다 볼 줄 알아. 선생님들이 등기부 띄워놓고 보는 방법 가르쳐주니까. 공법을 잘 알아야 돈 벌어요. 근데 그 공법도 시험용 공법이 아니라 실전 공법을 하셔야 돼. 세법? 우리가 할 일은 아니지 사실. 근데 중개 의뢰인들이 제일 물어보는 게 세무야. 양도세 얼마 나오니? 그럼 거기다 대놓고. 그럼 세무사 갈 일이죠? 그럼 다음부터 손님 안 와. 그러니까 최소한 양도세 부과 되는지 안 되는지, 양도세 얼마 나오는지는 대략 중개업자가 알아야 신뢰감을 주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매년 바뀌잖아. 그러니까 세법도 실무세법을 수시로 들으셔야 돼, 중개업자들이. 민법은 우리는 시험 돼가지고 딱 헤어지잖아. 만날 일이 없어요. 저는 합격생들 거의 안 만나요. 안 만나. 안 만난다고. 도움 줄 게 없단 게? 없어. 주택임대차 최단기간 2년. 그거 하나 알면 다 살아요. 중개업자들.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시험 되셔야 돼. 이게 철저하게 시험 목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1, 2차 같이 하세요. 같이 해. 그날 배운 거 그날에. 민법? 그날 외우라고 딱 지정해 준 것만 그날 외우고 그냥 더 이상 하지 마. 다음 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내일은 무슨 과목이요?
그럼 내일은 세법 하시는 거야. 세법. 그럼 즐겁지 않나? 그날 배운 거 몇 개라도 습득하면 조금씩 쌓여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과목이든 즐거움을 느낄 거 아니야. 근데 맨날 민법하고 개론만 보지도 않으면서 책 끼고 돌아다니다가 민법 개론도 몰라. 나머지 과목은 복습도 안 해가지고 하나도 몰라. 그러면 3월달, 5월달 스트레스만 누적되지 지식이 누적이 안 된다고. 그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애초부터 그날 배운 것 중에 다 알려고 하지 말고 아주 가장 핵심이 되는 거 한두 개는 내가 정확하게 일단 숙지하고 지나간다. 잊어버리더라도. 그럼 한번 외워놨으면 잊어버려도 다음에 금방 외워지거든. 그렇게 하시라고. 그럼 1차 지금부터 하신 분들은 동차로 합격해요. 1년 만에 끝날 걸 뭐 하려고 2년, 3년씩 장기 계획을 하냐고. 식구들한테 미안하게. 이거 공부 후반전에 가면 반찬 새로 하는 사람이 없어. 다 사갖고 들어가야 돼. 시간 없다고. 시간 없다고. 식구들이 먼지를 졌다고. 영양실조 걸렸어 진짜. 좀만 시끄러워봐. 바로 튀어나와가지고 니들 때문에 내가 떨어지면 책임질 거야. 그리고 가정에 불화가 와. 아니 공부하는 게 즐거워야 식구들도 응원하고 우리 엄마 학원 다니는 게 너무 좋다고 하지. 맨날 짜증내고 스트레스 부리고 오만 인상 다 쓰고 앉았고 맨날 반찬도 사다 먹이고 그러면 엄마 학원 다니는 거 좋아하겠어요? 1년에 끝낼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효과적으로 하셔야 돼. 그리고 욕심내시면 안 되는 게 선생님들이 강의를 단계적으로 해요. 그럼 1, 2월, 3, 4월, 5, 6월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깊이 있는 내용들이 나오거든. 근데 그거를 처음에 다 자기는 깊이 있는 것까지 어느 한 과목을 하려고 하면 과부하가 걸려버려. 오히려 실력이 더 안 는다고. 그러니까 욕심 버리고 그때 배운 거 조금씩 그날 소화한다라는 식으로만 쭉 하시라고. 그럼 6월 말쯤 되면 얼추 6과목이 40에서 50점대가 될 거예요. 막 7, 80점 바라지도 마. 그때 40에서 50% 정도 학습이 될 거라고. 그 나머지 60에서 70%를 남은 4개월 동안 더 숙지해가지고 그날 시험 보는 날 60, 70점대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긋하게 목적을 두고 꾸준히 하셔야 되는 거야. 6월달 되지? 와서 상담하는 것 중에 가장 허무맹랑한 말이 그거야. 지금 7, 80점 나와야 그날 60점 맞지 않을까요? 이래. 중개사 수험생의 100에 99명이 그 질문을 하거든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아니 6월달에 7, 80점이 나와야 10월달 그날 60점을 맞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예? 그러면 6월 말보다 10월 말이 실력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아니 수험생이 가장 실력이 좋은 날이 언제야? 보는 그날 아니요? 왜? 직전까지도 하나라도 더 외울 거 아니냐고. 근데 어떻게 6월 말까지 7, 80점이 나와야 그날 60점이 나온대? 그런 시험이 어디 있대? 세상 천지에? 아니 6월 말에 4, 50점 맞다가 10월 말에는 6, 70점 맞는 게 정상 아니요? 그럼 4개월은 놀다가? 그럼 그동안 외운 걸 까먹다 가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야? 시험 날이니까 긴장될지 모른다는 거지? 그럼 긴장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긴장 안 하면 될 거 아니냐고. 아니 절대평가를 보는데 왜 긴장해요? 왜? 아니 상대평가는 긴장해야지.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다른 놈에 밀려가지고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시험 뭔데? 절대평가 아니요? 그럼 옆 사람이 공부 잘하든 말든 나랑 상관없잖아. 절대주고 내가 외운 거 60%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1년 내내 공부했는데 60%도 못 맞춰? 그런 시험이 어디 있대? 세상 천지에? 그럼 어려운 문제 나오면 어떡할 거야? 민법이 어렵게 나오는데 벌써 소문 났던데? 벌써 소문 났어? 아니 나는 그 소문이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는데 벌써 소문 났대. 올해 민법이 쉽게 나와가지고 내년에 민법이 겁나게 어려울 거래. 누가 그랬지 그걸? 진원지를 찾고 싶어 진짜. 민법 겁나게 어렵게 나온대요 내년에. 아직 문제 내지도 않았는데 내년에 민법 겁나게 어렵게 나오는데 그럼 어렵게 나오면 어떡하실 거야? 어떡하실래? 내년에 겁나게 어렵게 나온다는데 소문 났어 벌써. 그럼 어떡할 거야? 어떻게 준비하실래? 내년에 민법 겁나게 어려울 거야 라고 마음 먹고 시작했죠. 그들은 쉬워도 떨어져요 내년에.
그 마음으로 민법 공부 다시 시작하셨잖아. 그분들은 100%야. 내년에 민법이 쉽게 나와서 떨어질 거예요. 정해진 거야. 어렵게 나오면 어떡해? 안 풀면 돼. 어려운 문제 안 풀면 된다고. 아니 어려운 걸 안 풀면 안 어렵지. 근데 어려운 걸 푸니까 어려운 거 아니야. 어려운 거 맞춰야 합격해? 그럼 어려운 거 공부하면 맞출 수 있어요? 못 맞춰. 자기가 외운 것만 골라서 풀면 되는 거야. 그러면 겁나기 쉽지. 아니 외운 것만 골라서 풀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이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여러분은 상관할 필요가 없어. 내가 외운 것만 골라 푸는 연습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외운 건지 안 외운 건지 어떻게 알아 시험 볼 때? 응? 읽어봐야 알지 또? 심각해. 어떻게 읽어봐야 알아? 읽어보고 알면 이미 읽었으니까 어려워졌잖아요. 읽기 전에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 연습을 하셔야 돼. 그래서 눈에 띄는 문구 있고 외운 공식 들어있으면 푸는 거고 눈에 안 띄면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연습을 하고 가셔야 되는 거야. 풀 건지 버릴 건지를 읽기 전에 선택하는 연습을 하는 게 시험 공부하는 거라고. 모든 문제를 요행심을 바라고 다 읽고 재수로다가 맞추려는 생각으로 시험을 보시면 안 되고. 이건 절대평가라. 상대평가는 다 푼 사람만 합격할 수 있어요. 상대평가는. 절대평가는요. 다 푼 사람은 무조건 떨어지게 되는 거야, 이 시험이. 절대평가는 골라 풀어야 합격하는 거예요. 그거를 처음부터 의식하고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지. 시험이 어려울 것이다. 어떤 놈이 소문냈는지 진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럼 어려우면 어떡할 건데. 또 민법만 하라는 거야. 내년에 민법 어렵게 나올 거니까 민법만 하라고. 자기 민법 선생이니까. 다른 5과목 선생하고 자기는 다르니까. 대표 과목이니까. 민법 숭배하고 열심히 하라고. 너나 하세요. 너나. 6과목 중에 1과목일 뿐이고요. 요일도 딱 하루 정해졌어요. 민법이 그렇게 중요하고 반드시 많이 해야 될 과목이면 일주일에 3일은 민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학원에? 나머지 과목들은 이틀에 한 번씩 와야지. 별로 안 중요하면. 그런 시험이 어디 있대? 민법 잘한다고 무조건 합격하는 시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법도 내가 최소화시켜서 눈뜨면 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눈만 뜨라니까. 이 머리 굴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읽으라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말 길게 한 거 처음이야. 입문 강의라 그래. 기본 강의 가면 이런 이야기 할 시간 없어. 할 시간 없다고. 그러니까 이 시험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오랜 시간 투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해야 돼요, 공부를. 그 시험 성격에 맞춰서. 효과적으로.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해야 돼. 여러분들은 오래 공부할 시간 없거든. 없다고. 하루에 1시간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복습을. 1시간 이내로 해야 돼. 있는 그대로만 하면 되거든. 무권 대리, 대리권 없다는 뜻이야. 대리는 대리단 뜻이야. 그러니까 무권 대리란 대리권 없이 한 대리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권 대리든 무권 대리든 다 대리행위야. 근데 차이점은 권한 있는 자가 한 거고 이건 권한 없이 한 거야. 그럼 권한 있는 자가 했으니까 당연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자, 여기 무권 대리 본인 책임 있어 없어요? 없지. 대리행위를 하긴 했지만 대리권 없이 했으니까 본인은 책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인이 무권 대리행위를 딱 보니까 지금 누구 이름으로 행위가 돼 있는 거야? 본인 이름으로 돼 있는 거야. 지금 이놈이 대신해서 한 거야. 본인을 대신해서. 근데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한 거지. 근데 그 행위를 보니까 마음에 들어. 계약 내용이 마음에 든다고. 그럼 본인한테 일단 효력 없거든? 근데 이 행위가 본인한테 마음에 들어. 그럼 효력 인정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내가 시키지 않은 일을 대신해서 했지만 그 행위 자체가 나한테 마음에 들어. 그래서 법에서는 무권 대리는 이 자체는 본인한테 아무 효력이 없다. 그런데 나중에라도 본인이 그 대리 행위를 보고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 선택할 수 있게 해준 이유가 대리 행위를 하긴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권한 없이 했지만 본인을 대신해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본인이 효력을 인정하고 싶으면 효력 인정할 수 있게 해준 거라고. 그 나중에 효력 인정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그걸 추인이다 그래. 추인.
추인이 뭔 뜻이요? 추후 효력을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법에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본인이 나중에 무권 대리행위를 보고 효력을 인정하고 싶으면 추인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럼 추인하죠. 그럼 이제 효력 인정했으니까 효력이 발생하거든? 그럼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냐 문제된다 그랬죠. 이때 법에서는 대리행위한 때로 소급해서 유효로 된다고 규정을 둔 거예요. 그래서 무권 대리행위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로 돼. 그런데 대리행위 딱 보니까 아이고 추인하고 싶지 않아. 효력 인정 안 하고 싶어. 그럼 추인 안 하면 되는 거야. 추인을 거절한다고. 나는 추인할 생각 없다고. 그때는 이제 무효로 확정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추인제도다 그래. 그래서 무권 대리에 추인제도를 둔 이유는 대리권 없이 했지만 대리행위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나중에 효력을 인정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이건 다음 무권대리제도에서 더 자세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라는 이야기가. 나중에 이게 중요해. 시험에서 유권대리가 됐든 무권대리가 됐든 일단 대리행위를 하긴 한 거야. 근데 권한이 있었느냐 권한이 없었냐의 차이요. 근데 아까도 계속 질문하는데 몇 분이 무권대리에서 대리행위 아니요 라고 하니까 계속 여기 무권을 보고 아니다고 답한 사람 몇 있었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질문에 대한 답을 잘못한 거잖아. 단어 두 개로 조합돼 있어. 그럼 대리권 있어 없어요? 대리권 없지. 그럼 뭐 보고 답해? 무권 보고 답해야지. 무권이니까 대리권 없는 거지. 그 다음 대리행위 아니요라고 물었잖아. 그럼 뭐 보고 답해야 돼? 이 대리를 보고 답을 해야지 왜 계속 무권을 보고 답을 하냐고. 아니 결혼했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저 남자예요. 직장 어디 다니냐고 취직했냐고 물어보는데 거기다 대놓고 저 대학 나왔어요. 그건 똑같은 거 아니 지금 하는 짓이. 그러니까 뭘 물었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게 가장 첫 번째다니까. 그 기초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느낌으로 팍팍 던져버리지 말고. 대리냐 아니냐 물어보면 대리잖아요. 이렇게 답을 해야지. 대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권이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눈을 뜨라고. 그러니까 눈을 뜨라고. 눈만 뜨면 민법 제일 쉽다고 써있기 때문에. 근데 눈을 떠놓고도 자기 느낌으로다가 엉뚱한 데 시선을 둬버리니까 엉뚱해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눈을 뜨라. 눈을 뜨라. 이 눈을 뜨라는 표현이 진심으로 가슴에 꽂혔을 때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는 거야. 맨날 눈을 뜨래. 뜨고 있는데. 그럴 게 아니라. 자, 다음에 149페이지 가셔서 파란색 3번 있죠? 파란색은 찾죠? 파란색 3번. 파란색 3번에 대리권의 소멸이 나와요. 대리권 소멸. 그 양가로 1번 법정대리, 임의대리의 공통된 소멸사유 나오잖아요. 거기 제목에 법정, 임의, 공통 이렇게 통합시면 돼. 법에 법정 대리든 임의 대리인지 간에 이렇게 대리권이 발생한 이후에 법에 정해진 이 중 한 가지 사유가 생기면 대리권을 자동 소멸시켜 가지고 본인한테 피해가 가는 걸 막기 위해 둔 제도가 대리권 소멸 사유 규정이에요. 그럼 이제 법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대리권 발생 후에 본인이 사망한 거야. 그럼 대리행위 해봐야 책임질 사람이 없어졌죠. 그럼 대리권 그냥 소멸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대리인이 사망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대리할 사람이 없으니까 대리권 소멸하는 거지. 이거 답으로 나올 일이 있어 없어요? 없지.
사망했대. 그럼 대리권 소멸하냐 안 하냐 이렇게 물어요? 그것도 고민하고 틀리는 사람이 있어? 그럼 더맨더머지. 시험에 낸 놈이나 고민하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이 애들은 답으로 안 나오는 거야. 항상 들러리일 뿐인 거예요. 이제 추가된 두 가지 사유가 대리인에서 두 개가 나와. 하나가 성년, 후견, 개시심판을 받은 경우,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그래서 대리권 소멸 사유냐 아니냐를 공부할 때는 이걸 다 외우는 게 아니라 대리인이 성년, 후견, 파산 이 사유가 나오면 대리권 소멸한다 그랬지. 이것만 하시는 거야. 이것만. 그럼 이거 쉽게 읽으면 자,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심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대리인이 될 당시에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법원에서 이 선고를 받은 거죠. 그럼 쉽게 얘기하면 대리인이 헬렐레가 된 거지? 그럼 이 헬렐레가 누구를 계속 대리하면 본인한테 피해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헬렐레가 되면 대리권 소멸하게 한 거야. 누구를 보호하려고? 본인을 보호하려고. 그래서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 말은 대리인이 된 이후에 파산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럼 대리인이 될 당시에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파산 선고 받은 거죠. 그럼 이걸 쉽게 말하면 대리인이 개털이 된 거죠. 그럼 지 재산 관리도 못 해가지고 개털된 놈이 다른 사람 대리하면 본인한테 피해 줄까 얘기하고, 그러니까 법에서는 대리인이 헬렐레가 되거나 대리인이 개털이 됐을 때에는 누구를 대리 못하게 대리권 소멸 사유로 규정을 둔 거라고. 자주 나와 시험에. 자, 이제 구별하실 거. 야, 본인은 딱 사망뿐이에요. 공통된 소멸 사유가. 근데 본인이 성년후견, 본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본인이 헬렐레가 된 거지. 그럼 오히려 대리인이 더 필요해졌죠. 그러니까 본인이 성년후견 심판을 받게 되면 오히려 후견이라는 대리권이 발생하는 거지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라는 거지. 본인이 파산 선고 받았죠. 그럼 법원에서 파산 관제이라는 대리인을 선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오로지 소멸 사유는 사망뿐이다. 본인의 성년후견이나 파산은 대리권이 발생하는 사유지 소멸 사유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 대리권 소멸 사유는 매년 나오거든요. 아주 쉬운 문제야. 본인이 나오자니 그 뭐뿐이요? 사망뿐이야. 근데 본인 사망 옆에 뭐 하나 더 붙어 있죠. 그냥 틀린 거야. 그러니까 시험에 틀리게 나올 때 이렇게 나와. 본인의 사망, 성년후견 개시, 파산은 대리권 소멸 사유다.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근데 본인이 나오고 대리권 소멸이 나왔는데 사망 말고 뭐 하나라도 더 써 있죠. 그럼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사망 옆에 점이 찍혀 있잖아. 점이 틀린 거야. 점 몰라? 사망 옆에 점, 성년후견 개시 점 이렇게 점 찍힐 거 아니요. 점이 붙었던 점이 X야. 점이. 그래서 나중에 시험 지문 만들어 줄 때 제가 기출문제집에다는 그 지문에서 답을 찾기 위해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를 진하게 해서 책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때 이 지문은 사망점까지 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점이 틀린 거야. 점이. 뭔 뜻인지 못 알아듣는 표정도 몇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 매년 나오는 답은 정해졌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당사자 능력할 때 제한 능력자로 비한정후견인과 비성년후견인 둘 상태 차이가 있다. 비한정후견인은 부족한 사람, 비성년후견인은 지속적 결여된 사람. 근데 그 둘은 그냥 상태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선 똑같이 취급하면 되지 구별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경우에만 취급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 경우예요. 법에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은 소멸 사유로 규정을 뒀어. 근데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은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한정 후견은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에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다고. 그럼 자,
어디 이해. 그럼 왜 성년우견은 소멸사유고 한정우견은 소멸사유가 아니오? 왜 그래요? 왜 그래? 이유만 알면 돼. 이유가 뭐예요? 아주 단순해. 이유는. 이 이유 알면 민법 공부하기 쉬워. 이유가 뭐예요? 성년우견은 대리권 소멸사유야. 한정우견은 소멸사유 아니야. 왜 아니에요? 생각하기도 싫어? 왜 아니요? 법에서 그렇게 정해서 그런 거야. 그게 이유요. 법에서 그렇게 정했다고. 이걸 가지고 이해가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뭐가 이해가 안 되세요? 그랬더니 아니 얘도 헬렐레고 얘도 헬렐레인데 왜 얘는 소멸사유고 얘는 아니에요?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 그거 왜 자기가 이해해? 국회의원들이 민법 만들 때, 법 만들 때 대리권 소멸사유를 규정할 때 성년우견은 소멸사유로 규정하고 한정우견은 규정을 안 했어. 근데 나중에 민법이 바뀌어. 개정을 해, 민법을. 그럼 다시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한정우견도 어쨌든 상태가 조금 안 좋아져서 선고가 내려진 거니까 다른 사람 대리 못하게 한정우견도 소멸사유로 하자 이제 라고 해서 개정을 했어. 그럼 이제 그땐 성년우견 개시, 한정우견 개시, 파산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그때는 법에서 그렇게 정했으니까 한정우견도 소멸사유가 될 거야. 근데 지금은요, 법이 그렇게 안 돼 있어. 그게 제대로 이해하시는 거야. 근데 왜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 법이 정한 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결국은 답은 항상 한정우견이 답인 거야. 그래서 시험에 한정우견이 소멸사유이 아니냐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몇 년 전에 대리인이 성년우견 개시심판 받은 경우 대리권 소멸하지 않는다, 틀리게 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성년우견 대리권 소멸에 완전 헬렐레가 된 거라. 올해 시험에 한정우견 개시심판 받았대, 대리권 소멸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 틀려? 틀렸다니까? 한정우견은 소멸사유? 아니다니까? 아니다고. 그래서 대리권 소멸사유를 공부할 때는 성년우견은 소멸사유고 한정우견은 소멸사유 아니다. 그거 하나 외우고 가는 거예요, 하나. 그럼 문장으로 나왔을 때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 단답형으로 나오면 다음 중 대리권 공통된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오지선다 아니요? 그럼 4개 반드시 들어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 4개가 뭐요? 이거야, 이거.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거 4개는 무조건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나머지 한 놈이 답이겠죠? 그 나머지 한 놈이 뭐예요? 한정우견이야. 그래서 한정우견이 답으로 나오는 거예요. 소멸사유 아닌 걸로.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하나만 외우시는 거야. 하나만. 뭐? 대리인의 한정우견은 소멸사유 아니다고. 왜 아니에요? 그래, 법에서 그렇게 정한 거야. 이게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이해되셨어? 깔끔하잖아. 깔끔하잖아. 우리 깔끔해. 깔끔하다. 깔끔하잖아. 고민할 게 없잖아. 법에서 그렇게 정했다니까. 그러니까 시험에서 항상 물어보는 거야. 왜? 성년우견은 소멸사유로 돼 있는데 한정우견은 소멸사유로 안 돼 있으니까 구별해서 공부했는지를 항시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라고. 금방 해버려. 자, 하세요. 표시하세요. 동그라미 1번 있죠. 그러니까 법조문에서는 2번에 대리인, 성년우견, 파산 이렇게만 동하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1번에선 첫 번째 줄 가운데 대리인, 한정우견, 소멸사유 아니다 하시면 되고. 구별되셔? 그럼 딱 하나니까 한정우견이랑 성년우견이랑 구별할 필요 없어요. 근데 어디서만 구별해? 대리권 소멸사유냐 아니냐에서만 딱 하나 구별해서 푸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이 푸는 거예요. 똑같이. 자, 이제 다음 페이지 150페이지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에 임의대리 특유한 소멸사유 나오죠. 그러면 임의에다 똥합치고. 자, 임의대리 나오면 떠오를 단어가 뭐예요?
이미대리. 수권행이지. 이미대리 나오면 수권행이가 떠올라야 돼.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있죠. 수권행이 철회 이렇게 동하시면 돼. 그러니까 수권행이 철회는 어디에만 나와? 이미대리만 나오지. 법정대리에 나올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자, 수권행이 철회를 한 단어로 하죠.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넌센스야. 자, 그냥 일상용어로 할게. 수권행위를 한 글자로 하면 해. 수권행위 철회를 한 글자로 하면 쉬어. 다시. 이미대리에서 수권행위를 한 글자로 하면 해. 너 해라고. 네가 해. 수권행위 철회는 쉬어. 쉬라고. 그게 수권행위 철회다고. 그럼 법정대리에서 수권행위 철회 나올 수 있어 없어요? 없지. 그럼 고등학생 아들이 아침에 교복 입으면서 아버지한테 쉬어. 그래요? 학교 못 갈. 그러니까 수권행위 철회라는 건 이미대리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대리권 소멸사유와 관계된 문제예요. 그러면 이걸 장황하게 앞잡다서 외울 게 아니고, 대리인이 한정후견 심판 받은 걸로는 일단 소멸사유는 아니다. 이거를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대리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수권행위다. 그래서 한때는 공통된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이라고 하고, 한정후견이 답으로 안 나오면 수권행위 철회가 답으로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장으로 나올 때에는 수권행위 철회는 이미대리와 법정대리의 공통된 소멸사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문장을 읽고 외울 게 아니라 수권행위가 나왔죠. 그럼 이미대리라 해야지. 근데 이미대리와 법정대리라고 둘이 나란히 나오죠. 그럼 법정대리 나오자마자 거기가 무조건 틀린 거야. 수권행위는 이미대리에만 나오는 고유명사예요. 그렇게 단어를 눈에 각인하는 식으로 하셔야 답이 일어난다고. 답이 일어난다는 건 나중에 느끼실 거야. 합격생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답이 일어나더냐고. 일어나. 41번 푸는데 오른쪽에 44번이 답이 보여. 얘 풀다가 이쪽에 1번 아니요? 답이 일어난다고. 단어로 각인해야 답이 일어나요. 문장으로 외우면 안 일어나. 읽어봐야 하니까. 핵심 문구, 단어 거기다 표시해두고 매 페이지 볼 때마다 눈도장을 찍어 놓으셔야 돼. 그래야 그 문장이 시험에 나오면 그 눈도장 찍은 단어 문구가 입체적으로 보이거든. 이렇게 벌떡 일어난다고. 그 풀려면 하면 돼. 쉬었다가 요거 이제 비교해서 할 거니까 지우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이걸 지우지도 않지만 지우지 말고 놔두셔.